주말에 에어컨 수리 좀 맡겨요. 남편 재유는 신문을 보다 말고 짧게 대답했다. 그냥 선풍기 틀어. 수리비 얼만데? 휴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결혼 8년 차. 두 아이의 엄마. 재유는 좋은 사람이었다. 성실하고 바람 피우지 않고 술도 안 마시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무뚝뚝했다. 효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언제부턴가 효진은 그저 집안일을 하는 사람,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6월에 무더위가 시작되자 선풍기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밤새 뒤척이며 땀에 젖은 베개를 뒤집어 가며 잠을 청했다. 6살 민준이와 4살 지우는 밤마다 더워서 보채기 일쑤였다. 엄마, 너무 더워. 조금만 참아, 민준아. 엄마가 물수건으로 닦아줄게. 7월 중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이었다. 휴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이들은 열 때문에 축 늘어져 있었고, 효진 자신도 어지러움을 느꼈다. 여보, 정말 안 되겠어요.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재유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알아서 해. 근데 너무 비싼데 부르지 마. 휴지는 포털 사이트에 에어컨 수리를 검색했다. 여러 업체 중 가격이 저렴하고 후기가 좋은 곳을 골랐다. 시원한 세상 에어컨 서비스. 전화를 걸자 친절한 목소리가 들렸다. 네, 고객님. 오늘 오후 3시에 방문 가능합니다. 오후 2시 50분. 효진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했다. 왜 그랬을까? 그냥 수리기사가 오는데. 하지만 집에서 맨날 추리닝만 입고 지내던 자신이 싫어서 간단하게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시원한 세상 에어컨 서비스입니다. 문을 열자 효진의 심정이 멎은 듯했다. 효진아, 수혁 오빠. 키 180cm의 훤칠한 키, 짙은 눈썹과 그 익숙한 미소. 10년 전 대학 시절 효진이 3년 동안 짝사랑했던 김수혁이었다. 당시 과 선배였던 그는 학교에서 유명한 잘생긴 선배였다. 효진은 과 행사 때마다 그를 훔쳐보기만 했다. 고백도 못했다. 어느 날 그가 학교를 그만두고 사라진 후 효진은 오랫동안 그를 잊지 못했다. 세상 참 좁네. 여기 사는구나. 수혁은 놀라면서도 반가운 표정이었다. 오빠는 에어컨 기사를? 사정이 있어서 학교 그만두고 이것저것 하다가 기순 배워서 지금은 이 일 하고 있어. 너는 결혼했구나. 효진은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8년 됐어. 잘 지내고 있니? 행복해? 순간 효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수혁은 그녀의 침묵을 알아챘지만 더 묻지 않았다. 에어컨 어디 있어? 볼게. 수혁은 능숙하게 에어컨을 점검했다. 컴프레셔 문제라며 부품을 교체하면 된다고 했다. 작업하는 동안 효진은 부엌에서 보리차를 준비하며 그를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는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다 됐어. 이제 시원할 거야. 고마워. 아니, 감사합니다. 수혁은 웃었다. 우리 사이의 존댓말은 좀 그렇지 않아? 효진아, 나중에 시간 되면 커피 한 잔 할래? 오랜만에 만났는데 근황도 궁금하고. 효진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좋아. 일주일 후, 효진은 수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에어컨이 또 이상해요. 바람이 미지근하게 나와. 그래? 내가 오늘 오후에 들를게. 사실 에어컨은 멀쩡했다. 효진은 그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수혁을 다시 보고 싶었다. 수혁이 왔을 때 에어컨을 점검하던 그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상한데?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아까는 분명히 필터가 좀 먼지가 꼈네. 청소해 줄게. 그것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 작업을 마친 후 수혁은 효진이 내민 아이스 커피를 받아 마셨다. 요즘 어때? 결혼 생활은? 좋아? 효진은 센 웃음을 지었다. 그냥 그래.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닐까? 남편은 좋은 사람이야. 근데 요즘은 그냥 룸메이트 같아요. 대화도 별로 없고. 대학 때 넌 항상 잘 웃고 밝았는데 지금은 좀 힘들어 보인다. 정말 괜찮아? 자신을 아이들이 엄마가 아닌 효진이 자신으로 기억해주는 사람. 내 첫사랑. 효진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빠, 아직도 대학 시절 기억해? 당연하지. 과 행사 때마다 넌 항상 열심히 준비하고 다른 애들 챙기고 그랬잖아. 사실 그때 나 너한테 관심이 있었어. 효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정말? 응. 근데 그때 나 상황이 안 좋아서 아버지 사업 망하고 등록금도 못 내고 연애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 두 사람은 그렇게 과거 이야기를 나눴다. 재윤이 퇴근하기 전 수혁은 자리를 떴다. 8월로 접어들자 효진의 전화는 잦아졌다. 오빠, 에어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오빠, 에어컨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오빠, 실외기가 너무 시끄러워요. 수혁도 알았다. 효진이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도 효진을 만나고 싶었다. 이혼한 지 2년, 외로웠던 그에게 효진은 따뜻한 햇살 같았다. 어느 날 수혁이 작업을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효진이 손을 잡았다. 오빠, 조금만 더 있다가. 효진아, 나 요즘 너무 외로워. 남편은 맨날 늦게 들어오고 아이들만 보고 오빠랑 얘기할 때만 내가 효진인 것 같아. 엄마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수혁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쥐었다. 나도 너 보는 게 좋아. 근데 우리 조심해야 해. 알아. 그냥 친구처럼만. 응? 오빠?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미 친구 이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9월 중순, 재윤에게 해외 출장이 잡혔다. 3박 4일간 중국 출장이었다. 아이들 잘 챙기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연락해. 응, 다녀와. 재윤이 떠난 첫날 밤, 효진은 수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오늘 저녁 먹었어? 아직. 왜? 우리 집에 올래? 저녁 해줄게. 남편 출장 갔어. 침묵이 흘렀다. 효진아, 그건... 아이, 뭐야. 그냥 밥 먹자고. 내가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서 그래. 왜? 싫어? 그게 아니라 한 번만 오빠 보고 싶어. 결국 수혁은 왔다. 효진은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을 만들었다. 아이들은 일찍 재웠다. 맛있다. 너 요리 정말 잘하네. 정말? 남편은 매번 짜다, 싱겁다, 불만인데 맛있다고 해주니 기분 좋다. 오빠, 많이 먹어. 식사 후 둘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셨다. 효진은 평소보다 많이 마셨다.
취기가 오르자 수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오빠, 응? 대학 때 나 오빠 좋아했어. 3년 내내. 알았어. 뭐? 눈빛 보면 알지. 나도 너 신경 쓰였다니까. 효진이 고개를 들어 수혁을 바라봤다. 둘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날 밤 효진과 수혁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재윤이 돌아온 후에도 효진과 수혁의 만남은 계속됐다. 재윤의 출장은 잦았다. 한 달에 두세 번씩 2박 3일 또는 3박 4일 출장을 갔다. 그때마다 효진은 수혁을 불렀다. 오빠, 오늘 밤 올 수 있어? 남편 또 출장 갔어? 근데 너 이러다 들키면 어쩌려고. 괜찮아. 조심하면 돼. 보고 싶어. 효진은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거울을 볼 때마다 화장을 더 신경 쓰게 됐고 옷도 예쁜 것을 골라 입었다. 수혁을 만난다는 생각만으로 하루가 설레었다. 수혁도 마찬가지였다. 효진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다른 고객 일정도 조정해가며 효진의 집 근처에 있으려 했다. 김 기사님, 요즘 왜 이래요? 스케줄 맨날 바꾸고. 직원이 물었지만 수혁은 대충 얼버무렸다. 10월 어느 날 효진은 대담한 제안을 했다. 오빠, 우리 낮에 만날 수 없을까? 낮에? 아이들은? 유치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낮에 시간 좀 있어. 효진아, 이러다 정말 한 번만 제대로 된 데이트 한 번 하고 싶어. 우리 항상 집에서만 보잖아. 결국 수혁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처음으로 햇볕 아래서 마주본 두 사람. 효진은 원피스를 입었고 수혁은 끌크먼 셔츠 차림이었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데이트 같아. 좋아. 카페 후 둘은 근처 수목원을 걸었다. 손을 잡고 웃고 사진도 찍었다. 효진은 오랜만에 자유로웠다. 효진이었다. 누군가의 엄마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닌. 하지만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효진은 울었다. 왜 울어? 행복해서. 근데 동시에 무서워. 이게 언젠가 끝날 거라는 게. 수혁은 차를 세우고 그녀를 안았다. 나도 무서워. 널 잃을까 봐. 추석 연휴 민준이와 지효는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에 갔다. 효진은 친정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해서 아이들만 할머니 댁에 보내고 재윤의 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손주들을 무척 예뻐했다. 할머니 집에 에어컨이 새로 들어있는 것을 본 민준이가 물었다. 할머니, 에어컨 새로 샀어? 응, 자꾸 고장나서 할머니가 우리 민준이 지우 여름 놀러 올 때 더울까봐 새로 샀지. 할머니, 우리 집 에어컨도 맨날 고장나. 그래? 에어컨이 그렇게 자주 고장나? 응, 그래서 기사 아저씨가 저녁에 맨날 와. 엄마랑 맨날 얘기하고 우리랑 같이 밥도 먹어. 순자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에어컨이 그렇게 자주 고장날 리 없었다. 게다가 효직이 새 에어컨을 사자는 제안을 극구 거절했던 것도 떠올랐다. 거기다 에어컨 기사가 애들한테 과자도 사주고 장난감 선물도 한다고? 그리고 밤에 자주 수리하러 오고 밥도 먹는다고? 순자는 뭐가 의심스러웠다. 효진아, 에어컨 오래됐으니까 새 거 사줄까? 아니에요, 어머님. 아직 잘 나오는데요. 괜찮아요. 당시에는 그저 알뜰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수상했다. 순자는 요즘 TV 프로그램에서 자주 보던 내용이 떠올랐다. 주부들의 바람, 흥신소의 수첩 등
요새 즐겨보는 프로그램에서 듣고 보던 내용이 뇌리를 스쳤다. 그러나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인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것 같았다. 10월 마지막 주, 재유는 또 출장을 갔다. 이번에는 일본으로 4박 5일. 순자는 재윤에게 미리 출장이 언제인지 효진이 혼자 애들 보느라 자기가 가서 같이 도와준다며 알아두었다. 그리곤 효진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고 효진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손자는 가기 전 늘 미리 연락을 했었다. 아이들 보고 싶어서 그러니 오늘 3시쯤 가마. 애들 좋아하는 반찬 해놔서 갖다 주러 5시쯤 갈게. 이렇게 보통 순자는 방문 전에 미리 연락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 오후 2시, 순자가 효진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잠겨 있었다. 재윤에게 반찬 챙겨왔는데 문이 잠겼다면서 거짓말을 하고 반찬만 두고 간다면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그녀는 이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순자는 조용히 버튼을 누르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현관에 남자 운동화가 있었다. 재윤의 것이 아니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효진의 웃음소리와 남자의 목소리. 순자는 조용히 거실로 다가갔다. 그리고 목격했다. 소파에 앉아있는 효진과 낯선 남자. 두 사람은 와인잔을 들고 있었고 남자의 손은 효진의 어깨에 올라가 있었다. 뭐 하는 거야? 순자의 고함에 효진과 수혁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이 출장 간 사이 집에 남자를 들이고 아이들은 어디 있어? 유치원이요.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오해? 이게 오해라고? 넌 내가 바보로 보이니?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수혁이 나섰다. 죄송합니다. 당신은 누구야? 저는 에어컨 수리기사입니다. 에어컨 수리기사? 아, 그 기사. 애들이 말하더라. 맨날 온다고. 순자는 효진을 노려봤다. 이래서 새 에어컨 사준다는 거 거절했구나. 이놈 잡으려고? 어머님, 아니 그게 아니고. 닥쳐!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밤낮으로 일하고 해외까지 일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너 집에 남자 불러들여 노닥거리고 있어? 순자는 동네방네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와인잔을 들어 집어 던졌다. 효진은 순자 팔을 잡고 말리고 순자는 뿌리치려 하며 둘이 옥신각신했다. 효진은 수혁에게 눈치를 줬다. 그러자 어수선한 틈을 타 수혁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수혁이 나가고 난 후 효진은 무릎을 꿇고 순자에게 빌었다. 어머님, 제발 재윤 오빠한텐 말하지 말아주세요. 뭐? 뻔뻔한 것? 말하지 말라고? 그럼 어쩌자는 거야? 순자의 눈빛이 변했다. 효진이 무릎 꿇고 빌면서 뭐든 시키는 대로 할게로.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정리할게요. 별일 없었어요. 바로 정리할게요. 라며 계속 빌었다. 그러자 순자는 그래, 이런 더러운 얘기 해봤자 우리 재윤이만 힘들 테고 이번 한 번만 봐줄 테니 빨리 정리해. 네, 그럼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순자는 말을 이었다. 그날 이후 효진의 삶은 지옥이 되었다. 순자는 일주일에 2~3번씩 효진을 집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온갖 일을 시켰다. 효진아, 내 집 청소 좀 해줘. 늙어서 힘들어. 효진아, 반찬 좀 만들어서 가져와. 효진아, 내 친구들이랑 식사 약속 있는데 돈 좀 줘. 50만 원만. 처음에는 50만 원이었지만 점점 금액이 늘어났다. 100만 원, 150만 원. 어머님, 저도 돈이 없어요. 생활비에서 어떻게? 없으면 어디서든 구해와. 친정에서라도 받아갖고 오면 되잖아.
아니면 재윤한테 말할까? 네가 다른 남자랑 바람 폈다고? 어머님, 제발은 무슨, 네가 잘못한 거잖아.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효진은 몰래 돈을 모았다. 화장품을 사지 않았고 옷도 사지 않았다. 아이들 간식비도 줄였다. 그렇게 모은 돈을 순자에게 주었다. 수약과의 연락도 끊었다. 순자가 감시하는 느낌이었다. 오빠, 미안해. 우리 이제 만나면 안 될 것 같아. 미안해. 수혁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효진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다. 11월. 순자의 요구는 더욱 심해졌다. 효진아, 내가 가고 싶은 여행이 있어. 제주도 3박 4일. 200만 원이면 되겠다. 어머님, 그건 너무... 네가 한 짓에 비하면 이게 뭐가 너무해? 아니면 재윤이한테 말해. 세상에 우리 아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일하는데 그 사이에 마누라녀는 딴 놈을 집으로 끌려들여서 놀아난 거 알면? 늘 같은 레퍼토리. 효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생활비도 바닥났고 카드값도 밀리기 시작했다. 재윤이 눈치채는 것도 시간 문제였다. 어느 날 밤 재윤이 물었다. 효진아, 생활비가 많이 모자라? 이번 달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아이들 옷이랑 친정에 뭐 좀 사다 드리느라. 그래? 아무리 그래도 애들 옷이 얼마나 한다고. 친정엔 뭘 사다 드렸는데? 왜 그런 걸 의논 안 해? 안 그랬잖아. 재유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다. 미안해요. 제가 요새 이것저것 생각 없이 썼네요. 재유는 의심스러웠지만 더 묻지 않았다. 12월 순자의 횡포는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효진의 집 비밀번호를 아는 것을 악용해 예고 없이 방문하는 횟수를 늘렸다. 주말에 재윤이 집에 있을 때도 찾아와 효진에게 잔심부름을 시켰다. 효진아, 가서 내 발 좀 닦아줘. 발 마사지도 좀 해주고. 어머님, 왜 그래? 그냥 제가 할게요. 시끄러워 너는. 신문이나 봐. 며느리가 이 정도도 못 해주니? 효진이 네가 해. 효진은 재윤 앞에서 억지로 순자의 발을 주물렀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재윤은 이상했지만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복잡한 감정 싸움이라 생각하고 애써 외면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순자는 효진에게 마지막이라며 큰 금액을 요구했다. 효진아, 내가 부동산에 급하게 쓸 돈이 생겼어. 500만 원.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것만 해결되면 더는 너한테 요구 안 할게. 500만 원이요? 어머님, 제가 어떻게는 네가 알아서 해야지. 500만 원 못 주면 네 남편한테 가서 네가 좋아하는 그 애약한 수리기사 이야기 전부 다 해줄게. 아이들한테도 엄마가 나쁜 짓 한 거 말해줄까? 효진은 결국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비상금으로 남겨뒀던 적금 통장까지 깨야 했다. 결혼 전부터 모아왔던 자신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 돈이 순자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효진은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다. 새해가 되고 재윤은 더 이상 아내의 이상 행동을 무시할 수 없었다. 효진은 늘 불안해했고 작은 소리에도 옴찔거렸다. 게다가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아내가 아끼는 적금까지 해지된 것을 확인했다. 효진은 점점 말라가고 신경성 위궤양마저 생겼다. 재윤에게 먼저 이혼하자고 하기에는 효진이 잘못한 것이 많았고 아이들을 두고 혼자 사랑 찾는다고 이혼한다는 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한순간에 불장난 같은 사랑 노름이 이렇게 족쇄가 될 거라고는 그때는 생각을 못했다. 시어머니 순자의 요구는 끝이 없었다. 효진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시어머니 끝나는 요구는 그녀의 삶을 갉아먹고 있었고 재윤에게 거짓말을 할 때마다 양심은 바늘에 찔리는 듯 아팠다. 효진은 너무 힘들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수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우리 한 번만 더 만나요. 잠깐만. 다음날 오후 효진은 집 근처의 공원 벤치에서 수혁을 만났다.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겨울의 찬 공기가 스며들었다. 수혁은 그녀의 헬쑥해진 얼굴을 보고 놀랐다. 효진아,
너 왜 이렇게 말랐어? 무슨 일 있었어? 효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따뜻하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는 것이 마지막이 될 것임을 알았다. 아니, 근데 재윤 씨한테 아무래도 말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너 괜찮겠어? 내가 잘못했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오빠를 만나서 이성을 잃었어. 내가 엄마라는 것을, 재윤 씨 부인이라는 것을 망각했어. 오빠랑 있을 땐 잠시 나일 수 있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난 죄인이 돼. 아이들을 볼 때마다 숨이 막혀. 어머님이 계속 그 일로 힘들게 해.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수혁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효진은 재빨리 손을 거뒀다. 오빠, 우리 보지 말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효진은 더 이상 미련을 남기지 않기 위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떴다. 수혁의 얼굴에 번졌던 당황과 슬픔이 그녀의 마음에 찢어 놓았지만 그녀는 지금 눈앞의 가족을 지켜야 했다. 그녀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동시에 족쇄 하나를 스스로 끊어낸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수혁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자 효진은 시어머니의 협박에 대해 보다 냉철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모든 송금 내역을 정리하고 시어머니와의 통화에 대비해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습관처럼 켜두었다. 며칠 후 순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효진아, 제주도권 어떻게 됐니? 벌써 다음 주인데 200만 원 보내야지. 효진은 심호흡을 했다. 녹음 버튼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어머님,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드릴 돈이 없어요. 뭐? 네가 감히 어디서 말 대답해? 그래서 못 준다고? 채윤이한테 말하면 네 인생 끝나는 거 몰라? 너 당장 내일 200만 원 안 보내면 내가 재윤이 만나서 다 얘기할 거야. 순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10월 마지막 주, 재윤은 또 출장을 갔다. 이번에는 일본으로 4박 5일. 순자는 재윤에게 미리 출장이 언제인지 효진이 혼자 애들 보느라 자기가 가서 같이 도와준다며 알아두었다. 그리곤 효진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고 효진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손자는 가기 전 늘 미리 연락을 했었다. 아이들 보고 싶어서 그러니 오늘 3시쯤 가마. 애들 좋아하는 반찬 해놔서 갖다 주러 5시쯤 갈게. 이렇게 보통 순자는 방문 전에 미리 연락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 오후 2시, 순자가 효진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잠겨 있었다. 재윤에게 반찬 챙겨왔는데 문이 잠겼다면서 거짓말을 하고 반찬만 두고 간다면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그녀는 이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순자는 조용히 버튼을 누르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현관에 남자 운동화가 있었다. 재윤의 것이 아니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효진의 웃음소리와 남자의 목소리. 순자는 조용히 거실로 다가갔다. 그리고 목격했다. 소파에 앉아있는 효진과 낯선 남자. 두 사람은 와인잔을 들고 있었고 남자의 손은 효진의 어깨에 올라가 있었다. 뭐 하는 거야? 순자의 고함에 효진과 수혁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이 출장 간 사이 집에 남자를 들이고 아이들은 어디 있어? 유치원이요.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오해? 이게 오해라고? 넌 내가 바보로 보이니?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수혁이 나섰다. 죄송합니다. 당신은 누구야? 저는 에어컨 수리기사입니다. 에어컨 수리기사? 아, 그 기사. 애들이 말하더라. 맨날 온다고. 순자는 효진을 노려봤다. 이래서 새 에어컨 사준다는 거 거절했구나. 이놈 잡으려고? 어머님, 아니 그게 아니고. 닥쳐.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밤낮으로 일하고 해외까지 일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너 집에 남자 불러들여 노닥거리고 있어? 순자는 동네방네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와인잔을 들어 집어 던졌다. 효진은 순자 팔을 잡고 말리고 순자는 뿌리치려 하며 둘이 옥신각신했다. 효진은 수혁에게 눈치를 줬다. 그러자 어수선한 틈을 타 수혁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수혁이 나가고 난 후 효진은 무릎을 꿇고 순자에게 빌었다. 어머님, 제발 재윤 오빠한텐 말하지 말아주세요. 뭐? 뻔뻔한 것? 말하지 말라고? 그럼 어쩌자는 거야? 순자의 눈빛이 변했다. 효진이 무릎 꿇고 빌면서 뭐든 시키는 대로 할게로. 제발,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정리할게요. 별일 없었어요. 바로 정리할게요. 라며 계속 빌었다. 그러자 순자는 그래, 이런 더러운 얘기 해봤자 우리 재윤이만 힘들 테고 이번 한 번만 봐줄 테니 빨리 정리해. 네, 네, 그럼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순자는 말을 이었다. 그날 이후 효진의 삶은 지옥이 되었다. 순자는 일주일에 두세 벌씩 효진을 집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온갖 일을 시켰다. 효진아, 내 집 청소 좀 해줘. 늙어서 힘들어. 효진아, 반찬 좀 만들어서 가져와. 효진아, 내 친구들이랑 식사 약속 있는데 돈 좀 줘. 50만 원만. 처음에는 50만 원이었지만 점점 금액이 늘어났다. 100만 원, 150만 원. 어머님, 저도 돈이 없어요. 생활비에서 어떻게? 없으면 어디서든 구해와. 친정에서라도 받아갖고 오면 되잖아. 아니면 재윤한테 말할까? 네가 다른 남자랑 바람 폈다고? 어머님, 제발. 제발은 무슨, 네가 잘못한 거잖아.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효진은 몰래 돈을 모았다. 화장품을 사지 않았고 옷도 사지 않았다. 아이들 간식비도 줄였다. 그렇게 모은 돈을 순자에게 주었다. 수약과의 연락도 끊었다. 순자가 감시하는 느낌이었다. 오빠, 미안해. 우리 이제 만나면 안 될 것 같아. 미안해. 수혁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효진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다. 11월. 순자의 요구는 더욱 심해졌다. 효진아, 내가 가고 싶은 여행이 있어. 제주도 3박 4일. 200만 원이면 되겠다. 어머님, 그건 너무... 너무? 네가 한 짓에 비하면 이게 뭐가 너무해? 아니면 재윤이한테 말해. 세상에 우리 아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일하는데 그 사이에 마누라녀는 딴 놈을 집으로 끌려들여서 놀아난 거 알면? 늘 같은 레퍼토리. 효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생활비도 바닥났고 카드값도 밀리기 시작했다. 재윤이 눈치채는 것도 시간 문제였다. 어느 날 밤 재윤이 물었다. 효진아, 생활비가 많이 모자라? 이번 달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아이들 옷이랑 친정에 뭐 좀 사다 드리느라. 그래? 아무리 그래도 애들 옷이 얼마나 한다고. 친정엔 뭘 사다 드렸는데? 왜 그런 걸 의논 안 해? 안 그랬잖아. 재윤은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다. 미안해요. 제가 요새 이것저것 생각 없이 썼네요. 재윤은 의심스러웠지만 더 묻지 않았다. 12월 순자의 횡포는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효진의 집 비밀번호를 아는 것을 악용해 예고 없이 방문하는 횟수를 늘렸다. 주말에 재윤이 집에 있을 때도 찾아와 효진에게 잔심부름을 시켰다. 효진아, 가서 내 발 좀 닦아줘. 발 마사지도 좀 해주고. 어머님, 왜 그래? 그냥 제가 할게요. 시끄러워 너는. 신문이나 봐. 며느리가 이 정도도 못 해주니? 효진이 네가 해. 효진은 재윤 앞에서 억지로 순자의 발을 주물렀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재윤은 이상했지만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복잡한 감정 싸움이라 생각하고 애써 외면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순자는 효진에게 마지막이라며 큰 금액을 요구했다. 효진아, 내가 부동산에 급하게 쓸 돈이 생겼어. 500만 원.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것만 해결되면 더는 너한테 요구 안 할게. 500만 원이요? 어머님, 제가 어떻게는 네가 알아서 해야지. 500만 원 못 주면 네 남편한테 가서 네가 좋아하는 그 애약한 수리기사 이야기 전부 다 해줄게. 아이들한테도 엄마가 나쁜 짓 한 거 말해줄까? 효진은 결국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비상금으로 남겨뒀던 적금 통장까지 깨야 했다. 결혼 전부터 모아왔던 자신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 돈이 순자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효진은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다. 새해가 되고 재윤은 더 이상 아내의 이상 행동을 무시할 수 없었다. 효진은 늘 불안해했고 작은 소리에도 옴찔거렸다. 게다가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아내가 아끼는 적금까지 해지된 것을 확인했다. 효진은 점점 말라가고 신경성 위궤양마저 생겼다. 재윤에게 먼저 이혼하자고 하기에는 효진이 잘못한 것이 많았고 아이들을 두고 혼자 사랑 찾는다고 이혼한다는 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한순간의 불장난 같은 사랑 노름이 이렇게 족쇄가 될 거라고는 그때는 생각을 못했다. 시어머니 순자의 요구는 끝이 없었다. 효진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시어머니 끝나는 요구는 그녀의 삶을 갉아먹고 있었고 재윤에게 거짓말을 할 때마다 양심은 바늘에 찔리는 듯 아팠다. 효진은 너무 힘들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수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우리 한 번만 더 만나요. 잠깐만. 다음날 오후 효진은 집 근처의 공원 벤치에서 수혁을 만났다.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겨울의 찬 공기가 스며들었다. 수혁은 그녀의 헬쑥해진 얼굴을 보고 놀랐다. 효진아, 너 왜 이렇게 말랐어? 무슨 일 있었어? 효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따뜻하고 걱정스런 눈빛을 보는 것이 마지막이 될 것임을 알았다. 아니, 근데 재윤 씨한테 아무래도 말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너 괜찮겠어? 내가 잘못했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오빠를 만나서 이성을 잃었어. 내가 엄마라는 것을, 재윤 씨 부인이라는 것을 망각했어. 오빠랑 있을 땐 잠시 나일 수 있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난 죄인이 돼. 아이들을 볼 때마다 숨이 막혀. 어머님이 계속 그 일로 힘들게 해.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수혁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효진은 재빨리 손을 거뒀다. 오빠, 우리 보지 말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효진은 더 이상 미련을 남기지 않기 위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떴다. 수혁의 얼굴에 번졌던 당황과 슬픔이 그녀의 마음에 찢어 놓았지만 그녀는 지금 눈앞의 가족을 지켜야 했다. 그녀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동시에 족쇄 하나를 스스로 끊어낸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수혁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자 효진은 시어머니의 협박에 대해 보다 냉철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모든 송금 내역을 정리하고 시어머니와의 통화에 대비해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습관처럼 켜두었다. 며칠 후 순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효진아, 제주도 건 어떻게 됐니? 벌써 다음 주인데 200만 원 보내야지. 효진은 심호흡을 했다. 녹음 버튼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어머님,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드릴 돈이 없어요. 뭐? 네가 감히 어디서 말대답해? 그래서 못 준다고? 채윤이한테 말하면 네 인생 끝나는 거 몰라? 너 당장 내일 200만 원 안 보내면 내가 재윤이 만나서 다 얘기할 거야. 순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효진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었다. 어머님, 그동안 어머님께 빚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돈을 드렸어요. 하지만 제가 잘못한 일과 어머님께서 제 잘못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시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변호사님께 조언받았습니다.
순간 전화기 넘어가 얼어붙었다. 변호사, 네가 감히 시어머니를 변호사 운운하며 협박해? 협박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어머님께 드린 돈과 지금 어머님의 모든 협박 내용을 녹음하고 기록했습니다. 어머님의 지속적인 금전 요구는 법적으로 공갈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효진은 일부러 공갈죄라는 단어를 힘주어 말했다. 이게 미쳤나? 내가 재윤이한테 다 말할 거야. 당장 끊어. 순자는 전화를 끊었다. 순자는 즉시 재윤에게 전화를 걸었을 것이다. 효진은 그렇게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예상과 달리 재윤에게서 당장 연락은 오지 않았다. 대신 그날 저녁, 재윤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퇴근하여 거실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하지만 신문엔 펴진 채로 움직이지 않았고 재윤의 눈빛도 한 곳만 응시하며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무척이나 어두워 보였다. 진은 식사를 마친 후 조용히 재윤의 옆에 앉았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순간이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아주 중요한 이야기야. 재윤은 신문을 접고 효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미 깊은 의심과 불안이 서려 있었다. 어머님께 연락받았어. 에어컨 수리 기사와의 관계. 재윤은 짐작하고 있었음에도 말을 꺼내는 것을 힘들어하는 듯했다. 효진은 숨이 막혔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퍼뜨린 조각난 정보가 아닌 자신의 입으로 모든 진실을 말해야 했다. 효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시작했다. 그녀는 수혁과의 만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결혼 생활에서의 외로움과 대화 단절이 그녀를 어떻게 흔들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금전 갈취와 협박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녹취록과 송금 기록을 재윤의 눈앞에 보여주었다. 내 잘못이 커. 용서해달라고 말할 염치도 없어. 하지만 어머님이 이 사실을 빌미로 오랫동안 나를 협박하고 우리 가정의 생활비를 빼앗는 동안 난 지옥 같았어. 재윤은 효진이 외도했다는 사실에 충격과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는 일어나 소파를 주먹으로 치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너 나한테 어떻게 이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효진은 그저 눈물만 흘렸다. 미안해요. 하지만 효진이 시어머니의 협박 증거를 제시했을 때 재윤의 표정은 경악으로 변했다. 그는 녹취 파일을 재생했고 자신의 어머니가 협박하는 목소리를 듣고는 무너졌다. 이게 무슨 우리 엄마가 돈 때문에? 재윤은 분노와 배신감 속에서 길을 잃은 듯 보였다. 효진의 외도는 아내의 배신이었지만 어머니가 자신에게 사실을 말하겠다는 빌미로 오랜 시간 가족의 생활비와 돈을 갈취한 것에 대해 실망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재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밤새도록 고뇌했고 효진은 그 옆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이른 아침,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순자가 들어왔다. 재윤아, 뭐하니? 저런 불륜녀를 당장 내쫓아야지. 널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짓을 해? 괘씸한 것.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재윤은 어머니에게 소리쳤다. 엄마가 이걸 알고 돈을 뜯어냈어요? 절 속이는 대가로? 재윤은 딜레마에 빠졌다. 아내의 외도는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었지만 그 외도를 빌미로 며느리를 괴롭히고
돈까지 뜯어낸 어머니의 행동 역시 윤리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웠다. 순자는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다 너를 위해서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않으려고 입 다물어준 대가였어. 저런 짓을 한 며느리가 염치가 있으면 시어머니한테 봉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그 순간 효진은 그녀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순자의 파렴치함에 억눌렸던 분노가 폭발했다. 어머님, 제가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어머님은 절 협박하고 돈을 뜯어냈잖아요. 이게 어머니가 할 짓이에요? 제 외도 물론 잘못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하신 건 범죄예요. 이건 공갈이라고요. 저는 몇 달 동안 어머님 때문에 죽고 싶었어요. 뭐라고? 네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공갈이라니? 인연이? 순자는 효진의 뺨을 때리려 했지만 재윤이 순자의 팔을 붙잡았다. 엄마, 그만하세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재윤은 차갑게 얼어붙은 눈으로 두 여자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다음 날 아침, 재윤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단단해져 있었다. 이혼하자. 너에 대한 신뢰가 깨진 이상 우리 결혼 생활 유지는 힘들 것 같아. 재윤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효진아, 어머니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재윤은 그날 휴가를 내고 어머니를 찾아갔다. 효진은 그들의 대화 내용을 알 수 없었지만 그날 이후 순자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는 완전히 끊겼다. 며칠 후 재윤은 효진에게 공증된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내용은 순자가 효진에게 받은 모든 금액을 효진에게 돌려주고 앞으로 어떠한 금전 요구와 접촉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재윤이 어머니를 강하게 압박했음이 분명했다. 그 일 이후 재윤은 눈에 띄게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신문 뒤에 숨지 않았다. 효진은 이혼을 마무리 짓고 재윤이 마련해준 전세금으로 아이들과 함께 살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다. 재윤은 일 때문에 자주 해외 출장을 가야 하기 때문이었다. 대신 재윤은 주말마다 아이들을 만났고 두 사람은 아이들 앞에서만은 예전처럼 친구처럼 대하며 아이들에게 상처를 최소화했다. 효진은 작은 공방을 열어 액세서리를 만들기도 하고 강좌도 했다. 작지만 꾸준히 수입도 생기고 살에 안정이 될 무렵 수혁에게서 조심스럽게 연락이 왔다. 잘 지내니, 효진아? 혹시라도 불편할까봐 연락을 못했어. 잘 지내. 정말 다행이다. 난 네가 행복하길 바랬는데. 내가 너한테 너무 큰 상처만 남긴 것 같아서 늘 미안했어. 효진은 담담하게 답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우리는 서로에게 불행의 도피처였을 뿐이야.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지. 수혁은 더 이상 효진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뜨거운 불꽃이었지만 결국 서로를 태워버리는 결과를 낳은 것을 인정했다. 수혁은 효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